사실 여성이 남성을 군대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16만 원씩 해가지고 여성들 징집 보내라고 하면은 제가 그럼 100% 찬성할게요. 근데 지금 1인당 200만 원씩을 월급을 줘야 되고 여성에게 200만 원 주면서 국방의 의무를 시키면 이거 손해다 이런 아니요, 걸로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잖아. 잠시만요. 국방에서 좀 벗어나. 실제로 참여 좀 위험한 얘기. 남자가 더 많이 받고 여성이 덜 받는다? 이거는 차별이죠. 근데 그건 현실에 없습니다. 그럼 전 반대로 여쭤볼게요. 남성 할당제는 왜 없나요? 이걸로 이렇게까지 얘기 나올 것인가 20%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게 좀 답답하고요. 잠깐만. 네, 안녕하십니까. 광진을 구의원 최상규입니다. 저는 우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 실용주의 중도 김우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노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서울시당 대변인 이호엽입니다. 저는 중도 우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말에 반박합니다를 보고 계십니다.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의무복무해야 한다. 생각보다 이네요. 그러니까요. 재밌는 결과가. 예. 아무래도 군대 경험해보신 분들이 먼저 얘기해 주시면 이에게 하실 말씀이 가장 이어서 많으시지 그렇죠. 않을까 저희 의원님이. 네, 맞습니다. 의무복무를 왜 해야 하는지. 네, 저는 사실 육군 학사장교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장교로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 복무하신 분들보다는 군 조직이나 그리고 이 변화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죠. 근데 이제 사실 여성 징병제, 그러니까 군대 가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사실 전투력 손실, 그러니까 군대를 가야 하는 인구가 확실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군대를 가야 하는 쪽으로 저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제 다른 생각인 게 있는데요. 이게 인구수가 또 줄어들고 있고 이제 병력 손실이 있어서 충원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에는 100% 공감을 하는데 이제는 그 예전과 달리 첨단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병이라든지 좀 위성을 통해서 좀 첨단 업무를 할 수 있는 이 정예화된 병사가 필요한데 이거를 이제 여성을 징집하면서 발생하는 예산 소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몇십 년간 남성만 복무할 수 있는 군부대 환경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샤워 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남녀가 동숙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모든 생활관들을 하나씩 더 지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할 때 오히려 정예화된 그 병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 옳지 굳이 여성 병사들을 우리가 징집을 해서 거기에 연간 운영비를 수조 원을 쏟아붓기에는 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건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좋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그 예산 관련해서도 우리가 군에서의 시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시급이라고 이제 따지고 보면 굉장히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많이 올라왔지만 왜냐면은 저희는 24시간 사실 대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군대에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24시간 근무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소요나 인력들에 대한 예산을 이 시설비, 그러니까 확충비로 딱 비교를 해봤을 때는 확충비가 확실히 더, 그러니까 그 인력이 들어와서 군 복무를 하는 것이 확실히 싸게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 샤워실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샤워실을 만들고 나서 그 예산을 차치하고라도 병력으로 좀 보충이 된다면 확실히 전투력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국방력이나 안보 문제는 사실 이 예산만으로 저희가 재단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저는 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의무복무를 지금 저는 병으로서 의무복무를 해봤잖아요. 이걸 여성들이 또 잘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저는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해낼 수 있는 것과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현 상태에서 여성의 의무복무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전투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과 혹은 그것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을 비교해봤을 때 저는 비용이 오히려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전투력 손실이 문제다. 그러니까 혈압병이 지금 거의 원래 막 60만 70만 유지하다가 이제 앞으로는 뭐 20만 30만 20만 지나서 10만대로 내려갈 거다 이렇게 지금 인구 구조상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게 있어요. 여성 복무제도 있지만 그냥 군 복무 기간을 늘려버려도 됩니다. 혹은 징집하는 제도에서도 많이들 올 수 있게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이걸 안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여성의 의무 복무가 다른 것보다 더 싸게 먹히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저는 그러한 입장에서 과연 우리가 여성 복무를 의무 복무화 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이 과보다 더 많은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그 남성 의무 복무 기간을 늘린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다녀와 보셔서 아시잖아요. 군 생활 복무 기간 이제 저희가 형성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전투력 손실이 있으니까 네. 군복무 기간 늘리자라고 하면은 흔쾌히
안 하죠. 모두가 반대할 거죠. 그러니까 예. 예,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제가 예. 말씀드린 거는 네. 그게 쉽지 않은데도 전투력을 늘리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할 거잖아요. 네. 그죠? 전투력을 늘리려면 여성 의무공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투력을 늘려야 함으로 이걸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은 그 근거가 그게 훨씬 더 효율성이 좋고 효용성이 좋다라는 거를 뒷받침해야만 한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투병과에만 지금 이 치중돼 있어서 그런 건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는 복무를 해야 한다 쪽이지만 저는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쪽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바로 자 지금부터 의무 복무 하셔야 됩니다. 입대하세요. 이러면은 사실 진짜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런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의무 그리고 행정 이런 쪽으로는 사실 충분히 임무 수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민방위 훈련이나 그리고 예비군 우리 당일날 갔다 오고 당일날 퇴근하는 예비군 맞습니다. 훈련 네. 뭐 그 정도로 좀 툴을 열어놓고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말미에는 결국에는 이제 여성이 징병까지 가야 되는 문제까지 갈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전투력 손실은 저희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인구가 적다라는 거는. 근데 그 전에 점진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사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전투력 쪽으로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의무나 행정 이거는 사실 전시 상황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재난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또 저희가 되게 비상 상황들이 많잖아요 국가에. 그럴 때 충분히 투입될 수 있는 역량을 좀 키워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선 전시 상황에서도 충분히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 관련된 훈련을 받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멀리 봤을 때는 이제 징병제로 가지만 점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제가 봤을 때는 남성의 군 복무 기간을 늘리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인 훨씬 더 대안이다. 합리적일 수 있고 그리고 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성분들도 절대 난 하기 싫다. 이거보다는 그렇게 우리 국가의 인구가 부족해. 군대 갈 사람이 그렇게 없어? 그러면 내가 의무나 이쪽으로 행정 쪽으로는 좀 배워볼 만 하겠구나. 사실 사격이라도 한번 해보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거든요. 저는 사실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저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전투력을 항상 상시 병력을 60만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은 여성 의무 복무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아까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예화 한다든지 첨단화 한다든지 해서 복무를 좀 더 효율화할 수 있다면은 다른 선택지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효율화와 여성 복무제 중에 무엇이 더 사회적 비용이 더 큰가를 따져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도 군 복무를 해서 제가 딱 복무할 때 그 문 전 대통령이 저를 딱 한 달을 줄여주셨습니다. 복무 기간을. 네. 네. 그래서 그때 한 2주 복무하면 하루씩 줄어가지고 원래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었는데요. 제가 18개월 동안 복무하면서 느낀 게 사실은 내가 군인인가라는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원래 군대에는 다양한 보직들이 있죠.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밥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막 잡일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 게 맞는데 사실 훈련을 해서 내가 정말 군인인가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전쟁이 나면 과연 내가 지금 현역 군인인 내가 밖에 나와 있는 어떤 다른 고등학생 A 한 명을 데려다가 한 달 훈련시켜 놓은 거랑 나랑 얼마나 차이가 날까? 그럼 내가 이게 과연 군인으로서 정말 국방을 위해서 복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컸거든요. 사실 전방에서 수색대를 한다던가 GOP 근무하시는 경계병들은 저는 그거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리스펙하지만 후방 부대들이나 아니면 뭐 각 군대에 있는 효율화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효율화하다 보면은 저는 그게 더 효율할 부분이 많지 않을까? 여성 복무제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거다. 그 효율화는 돼가고 있는데 예. 그 효율화 돼가는 기간이 사실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예산도 많이 소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대비할 수 있는 건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점진적인 훈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보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CCTV 병만 해도 그렇죠. 예. 저희 사실 원래는 초소 나가서 다 근무 서야 돼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CCTV로 좀 바꿨잖아요. TOD 병. 그렇죠. TOD 병.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기계로 일단 대체를 하겠다는 건데 그 기계로 대체한다 한들 그걸 보는 병력은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그 병력 자체가 지금 부족한 거잖아요. 지금 소대도 원래 사실은 지금 거의 분대급 보다 조금 넘어서 사실 소대급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군대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편제 소대대로는 운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비군들이 상근 예비군들이 막 들어와서 일당제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분들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저는 뭐 또 네.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일단 지금은 여성 모병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예, 예. 희망하시는 분들 그리고 체력적으로 좀 더 그 여성의 신체적 차이를 극복을 해서 웬만한 남성들보다 그 복무를 더 잘하는 분도 계신데 이 보편 다수의 여성들을 만약에 군이 징집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이 이제 보편 다수의 남성들이 신체적 우위로 하는 고강도 훈련에 다 따라올 수가 있는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네. 뭐, 아 반박하시려고 아니. 예를 들어 왜냐하면은 우리가 똑같은 예산이 있으면은 네. 우리 나라를 더 효율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만약에 똑같이 10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성 5명, 남성 5명 있는 이 시설 경호부대한테 내 집을 맡길 것이냐, 남성 10명한테 맡길 것이냐를 결정을 할 때 10명을 남성 10명을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 어쨌든 똑같은 예산이 재원이 투자됐을 때 여성의 이제 군 복무 보편 여성을 군으로 투입을 시켰을 때 그분들의 스펙트럼이 매우 낮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KCTC 특수부대를 나왔는데 네, 산을 뭐 하루에 20km씩 타고 뭐 천리행군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아무리 여성이 노력을 해도 따라갈 수 없는 신체적 극복의 차이가 있어요. 확실하게 그거는. 근데 그것을 훈련을 같이 못 하시는 분들을 이제 우리가 고강도 훈련을 같이 갈 수가 있는가? 이 첫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이제 뭐 부대 시설이라든지 이런 뭐 인건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여성을 또 관리하려는 장교도 또 꽤 많이 뽑아야 됩니다. 그 장교에 대한 예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예산들을 다 합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첨단 무기를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예산까지 쫓아오면은 만약에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더 높이는 데 있어서 여성 의무복무를 전부 징집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첨단 무기 선택하는 것이냐, 이 선택에서 저는 첨단 무기가 더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남성분들이 지금 1년 6개월이죠, 지금. 1년 6개월 동안 20대 때 정말로 그 중요한 시기에 단절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대학교 다니다가 이제 그만둬가지고 이제 사실은 그 쭉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학력이. 근데 여성들한테도 똑같이 그걸 주어진다면은 여성들은 이제 또 사실은 경력 단절이 또 출생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20대 초반 때는 학력 단절, 20대 후반 때는 경력 단절까지 이어진다면은 그거는 여성한테는 조금 가혹하지 않겠냐라는 감성적인 접근도 좀 있습니다, 저는. 네. 제가 말씀드릴게 일단은 너무 많이 이제 말씀하셔서 조금만 이제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여성의 고강도 훈련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근데 KCTC면은 저는 그럴 수 있다 아니 생각합니다. 저도 KCTC 갔다 와봤어요. 그래요? 인제 있잖아요. 네, 인제 홍천에 있어요. 네, 저 제가 갔다 와봤는데 네, 힘들어요. 아니 잘해요. 여군들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자 고강도 훈련이 어려워서 징병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가? 군인은요 만들어져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건 단지 자 무대뽀로 해 이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관련된 루틴이나 이런 그런 훈련들로 충분히 체계적으로 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치면은 여성 간부들은 어떻게 KCTC 훈련하고 혹한기 뜁니까? 특전사 흑거미 부대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보편적인 여성을 모두 징집을 한 게 아니라 희망하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더 잘하는 거 모든 맞죠? 희망하는 사람들이 그 기준에 충족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체력 등급에도 1등급 특급부터 9급, 10급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언더라인에 걸쳐서 본인이 노력해서 5급, 4급, 3급, 2급 이렇게 올라가는 군인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국에 이 공백을 그러면 여성이 임무 수행이 어려우니까 이거를 우리 공백은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냅두고 그럼 그냥 공백을 그냥 방치하자는 말인지, 전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아까 기술 말씀하셨는데 그 기술 도입되는데 예산이 지금 바로 가능한가요? 바로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징집도 바로 하자는 건 아닌데 좀 점진적으로 해 나가면서 좀 우리가 좀 통로를 열어가자.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점진적인 말씀하셨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징집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징집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징집 이게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어렵죠. 이게 결론적으로 징집을 하냐 마냐는 저는 사실 그때 당시 시대상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우크라이나처럼 전시 상황이 되면 필연적으로 징집될 겁니다. 그렇죠.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은 저희가 지금 유생 역량이 없고 계속 이 전투 병력이 계속 떨어지면은 하다못해 진짜 의무병으로도 차출될 수 있는 거거든요. 간호사분들 특히. 요즘 뭐 드론전 하니까 드론 조정 같은 거 그렇죠. 드론 조정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는 징집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시대상에 좀 맡겨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징집이 될 수 있다. 아니면은 국방이 좀 더 기여해야 한다라는 그런 문은 좀 열어주자는 거죠. 사실 지금 병역의 의무가 4대 의무 중에 하나인데 다 다녀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여군 빼고는 국방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인가 근데 이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 이게 질문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여성이 지금 남성처럼 의무복무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게 질문이 지금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의무복무해야 한다라고 해서 네. 지금 현재 있는 1년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제도에 여성을 넣는 게 맞는가라는 그런 네. 의문이 들긴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점진적인 이야기를 네. 하셨으니까 여성 희망복무제 같은 거는 찬성을 하실 것 같아요. 희망복무제랑 사실 모병제랑 크게 다른 걸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법적 제도로 좀 합시다.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자 입대합시다가 아니라 우리 훈련 좀 합시다. 아니면은 이런 부분을 우리 한번 근데 네, 저는 이게 해볼까요? 군대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비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KCSTC 다녀오셨고 저는 네. 후방부대 운전병이었거든요. 아. 네, 저는 군대를 다녀온 게 아니라 개꿀 빨았는데. 형님. 근데 이렇게 인생 따지면 아는 게 군대는 다 힘든 거야. 아, 군대는 다 힘든 거야. 내가 나온 데가 해병대고 내가 나온 데가 특수부대인 거예요. 다 진짜 힘든 춥고 거예요. 배고프고 예, 그렇지. 졸리고 예. 예.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전방에 수색대 나간 제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 보면서 해병대 나온 친구들 보면서 야 나는 0.1명어치 국방 의무를 했고 너는 3명어치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군대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1년 6개월 복무하는 건 반대하지만 사실 기초군사 훈련은 다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동의합니다. 맞아요. 예. 예, 저도. 뭐 응급처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배워두면 또 좋은 것 같고. 근데 노서영 최고님. 네, 노선 씨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네. 이래서 남자끼리 모이면 군대 얘기 시작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말씀 주세요. 네. 그래도 여성 징병을 둘러싸고 이렇게 활발한 논의를 저도 한 자리에서 들어본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진지하게 듣고 네. 있었고요. 사실 저는 조금 관점을 달리 해서 좀 찬성을 하고 싶어가지고 사실 세모여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질문 자체가 이 여성 의무 복무라는 게 성평등의 문제냐 병력 부족 해결의 문제냐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좀 공화주의적인 관점에서 국가와 시민의 관계 속에서 이 병역의 의무, 국방의 의무라는 것을 지금 인구 감소 그리고 안보 환경도 변화하고 있잖아요. 이런 속에서 이 병역의 의무를 사회 전체가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것인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사실 여기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서 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사실 여성이 남성을 군대에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만 이제 국가가 남성들만 징집하는 것에 대한 이제 문제 의식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저는 시민 전반적으로 성별을 떠나서 공감대가 되게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국가와 시민의 관계에서 이제 남성 시민한테만 부과되어 왔던 이 국방의 의무를 좀 공동의 책임으로 다시 설계하면 좋겠다라는 게 좀 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국방의 개념을 아까 막판에도 좀 나왔는데 좀 폭넓게 확대하는 게 사실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의무 얘기도 나왔고 사이버도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한데 좀 저도 사실 여성들도 생존을 위한 기초 훈련이나 군사 상식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배울 기회가 전혀 없고 그랬을 때 최소한의 것들은 받되 이제 다 획일적으로 전투병으로 징집하기보다는 좀 다양한 역할들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이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좀 현재 정부의 국방 기조에 맞게 저는 방어랑 평화 유지를 위한 군대로 나아가자라는 합의 속에서 사실은 군 체계 개편을 지금 남성들도 다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모두가 좀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군 체계를 같이 고민해 보는 게 좀 해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저랑은 반대의 버튼을 누르고 안 누르고가 달랐지만 되게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그런 특히 정말 남성만 할 수 있는 병과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병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부사관이 되려고 하시는 여군 그 교육생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어요. 뭐 탄약 갖다 주고 뭐 교보제 갖다 주고. 근데 그때 보면은 저보다도 더 무겁게 다 드시고 되게 능력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방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했을 때 남녀 모두 평등하게 이 의무를 져야 된다는 관점에서 여성들에게도 국방의 의무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에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거에 찬성합니다. 저도. 그리고 기초군사훈련도 받았으면 좋겠고 그러나 지금 갖고 있는 1년 6개월의 현행 체계 아래에서 이것을 여성 징집제도를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했을 때 치르게 될 사회적 비용이 과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방력과 비교했을 때 더 큰가 그거에 대해서 저는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거죠.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건 되게 저 동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국방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같이 좀 짊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노소영 최고님은 여태까지 이제 남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주도적으로 좀 지어왔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는 거죠. 물론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동안에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인정을 많이 해주시고
해주시고 그리고 리스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는 군에서 이제 힘들어하는 병사들 되게 많이 보잖아요. 받고 그랬을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아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뭐 지하철 타면은 막 피하고 그리고 막 하여튼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각을 갖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발걸음의 시작이라고 보고 대신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AI나 뭐 첨단 전장 체계들이 이렇게 도입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안보 공백이 인구수로서 생기는 거는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좀 빠르게 투입됐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물밀듯이 들어가면 어려우니 처음에 점진적으로 좀 시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국방부 공식 수치를 보면 국방개혁에서 세미나에서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은 2043년에는 저희가 12만 명 병역 자원이 이제 입대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43년 12만 명이요. 되게 많이 적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어떤 첨단 그 군대로 바꾸기 위한 그런 준비가 그때까지 완벽하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투입이 조금 될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뭐 이게 뭐 어쨌든 저는 이게 사실은 방금 뭐 보신 여군들 잘한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여군으로 하고 싶어하는 희망하시는 분들 그 노력하신 분들을 우리가 대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네. 사실 징집이라는 거는 전체를 대상으로 그냥 사유 상관없이 모두 뽑아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성분들 다 뭐 주변에 다 여성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TV에 나오는 우리 여성 아이돌 분들 막 연약하신 분들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최전방 가서 아니 욕 먹는 거 아니야? 아니 BTS도 군대 사실 가잖아요. 제일 부수적이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맞죠. 근데 그러니까 솔직히 아니 어떻게 여자들을 다 보내냐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그게 공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6만 원씩 받았을 때 제가 월급을 16만 원 받았어요. 병장 때 16만 원씩 예를 들어서 진짜요. 16만 원씩 해가지고 여성들 징집 보내라고 하면은 제가 그럼 100% 찬성할게요 저도. 근데 지금 1인당 200만 원씩을 월급을 줘야 되고 그거 플러스 그 개조해야 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봤을 때 계산을 때려보면은 연간 2조 원 이상이 들어요. 그냥 그 인력 비용만.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조금씩 해나가자는 얘기죠. 그 대신에 이제 말미에는 지금보다는 더 국방에 대한 의무를 좀 지을 수 있지 않냐. 이게 지상 제가 정말 죄송한데 이 발언이 여성에게 200만 원 주면서 국방의 의무를 시키면 이거 손해다 이런. 아니요, 그러니까 안 손해가 된다 아니라, 이 말이잖아. 손해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다. 우리가 돈이 무한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뭐 핵잠수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첨단 기술들 도입을 하고 드론도 양성하고 50만 명 그 최첨단 드론 양성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여성 징집을 함으로써 다른 것들을 포기하면서 진행할 이유가 있을까? 잠시만요. 마지막 끝까지. 왜냐면 여기서 끊으면 오해가 생기니까. 분명히 여성분들 충분히 부사관 잘하시고 장교 잘하시는 분 계신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모두를 대상으로 징집을 한다라는 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모수가 남성들을 징집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신체적 그 격차로 인해서 어느 정도 고강도 훈련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여성들을 보편적 다수로 우리가 징집을 했을 때 우리가 고강도의 훈련을 소화할 수 있는 병사가 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거 노세영 최고위원님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들으셨으니까 하시고. 죄송합니다. 네, 말씀드리면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좀 제시해 주셨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방금 말씀하셨죠. 이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이 고퀄의 전투력을 뽑아낼 수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이 공익근무 하시는 분들 중에 혹은 현역병으로 입대하신 분들 중에 옛날보다 사실 이 현역 그 공익이나 그리고 민방위 쪽으로 빠지는 비율이 굉장히 줄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예전보다 몸이 더 아프신 분들도 군대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역으로 돌려놓고 보면 여성 징집을 좀 제도화하면 그 몸 아프신 분들보다 건강한 여성이 더 나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건강한 여성이 몸 아픈 현역 남자 군인보다 전투력이 더 높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징집으로 네. 또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우리가 곤란해서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징집을 하게 되면 모집이죠. 그런 분들과 아닌 분들까지 다 현역병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비효율이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공익근무를 진짜 가셔서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격렬하게 군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아실 건데 예를 들어 심리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뭐가 떠오르네요. 그렇죠. 떠오르죠. 한 명씩 있잖아.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런 분들보다 차라리 정말 신체 건강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운동선수 출신이다.
이런 여성분들이 가시는 게 그게 모집병 그게 모집으로 하자는 그러니까 거예요. 모집으로 하게 선택을. 되면 네. 모집으로 하게 되면 선택에 맡기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건강한 분들이 선택에 의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사회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좀 이게 압박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자꾸 군대 가면 안 돼요. 맞아요. 예, 전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빠져주고 건강한 여성분들이 좀 들어가 주면 오히려 전투력에 선순환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네. 징집으로는 해결할 수가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죠. 왜냐면- 예, 징집으로는 해결이 안 그렇기 되겠지만 때문에 예.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을 할 때는 군가산점을 부여시키면서 여성 희망 복무제대로 병을 복무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것이 그 누구의 공약이었음을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시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근데 저는 저는 정말, 아니, 군가산전제는 위헌이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요. 그거 여성 희망 앞서서 복무제를 통해. 얘기해주신 내용 간에서 네. 이제 사실 어느 정도 평균적인 신체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얘기해주신 대로 사실 성별을 떠나서 어떤 이 사람의 직무 연관성이라든지 능력, 신체적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량에 따라서 결국은 할 수 있지 않나. 근데 다만 이때 의무 복무가 지금과 똑같은 이 징병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넓은 개념의 의무 복무, 그러니까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그래서 몸이 약한 사람이든 장애인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좀 더 물론 경쟁률이 몰릴 수도 있겠죠. 특정한 직무에는. 근데 그런 식으로 좀 의무 복무를 넓혀서 의미를 다르게 해서 한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네, 저의 아주 생각입니다. 공감. 이거에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좀 지금 있는 1년 6개월 말고 좀 제가 말한 것처럼 기초군사 훈련을 받는 저는 식으로 완전히 바뀐다거나. 여성분들을 차라리 이제 이거는 이 지금 주제는 의무복무 1년 6개월 남자처럼 한다라는 건데 요거는 반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특수 분야 뭐 예를 들어 응급처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렇죠. 상시 전시 때나 아니면은 그걸 배우고 나서 만약에 사회로 나왔을 때 CPR 우리 예비군 때도 배우잖아요. 그걸 배운 사람이 이제 사람을 살렸다라는 보도도 많이 나오는데 여성분들을 그거를 기본 의무 교육으로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우리가 1년 6개월 동안 붙잡아서 징집을 모두를 해가면서 그렇죠. 교육을 시킬 네. 필요는 없다. 근데 저도 여기에 네. 매몰되지 말자는 거에는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1년 6개월을 무조건 여성 군복무 시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도 아니고 대신에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최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감사한 말씀인 게 조금 이제 짐을 같이 지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냐. 이제는 좀 논의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말씀에는 너무 공감하고 감사하는 거죠. 독박병역, 독박국방에서 좀 벗어나. 네, 실제로 참여 위험한 얘기. 네, 실제 참여하고 기여하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이제 네. 여성들의 찬성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좀 저는 많이 시민적인 공감대가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사실 기존의 어떤 보복적인 심리 속에서 여자도 군대 가라라고 나와서 상대의 입을 막기 위해서 나왔던 그런 질문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그럼 실질적으로 어떤 책임 있는 예상 계획이라든지 어떤 집행 방식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이게 정말 좀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가 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는 게 사실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 있네요. 저희가 돌아보니까. 근데 여기서도 조금 살짝 궁금한 게 그럼 만약에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의무복무 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은 이걸 몇 살 기준으로 할 거예요, 이걸? 지금 현재 그러면 20살 지금 그 해당하는 연도에 해당하는 여성부터 이제 의무복무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옛날에 이거 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도 안 해봤지만 부모님 세대는 교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사실 국방 의무를 어느 정도 분담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과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중고등학생들 사실 남자 지금 군대 안 가잖아요. 교련으로 그때는 거의 군 생활처럼 했어요. 제식 배우고.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20살 대학교 우리 학생 예비군 있잖아요. 학생 예비군처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민방위 있잖아요. 직장인들 민방위처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비군 또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주부다. 그럼 예비군처럼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이 방법은 너무 많은데. 다만 저는 이제 사회가 다 군대화 되기보다는 군대가 좀 더 사회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거 군대에서야 진짜 여기 군대가 사회. 예. 네, 막 어렸을 때부터 막 다 군대 막 배워야 되고 막 이런 분위기가 그럼 맞냐? 이것도 다른 질문이지만 좀 저는 오늘 얘기하면서 사실 해외 얘기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노르웨이나 아니면 뭐 이스라엘도 남녀가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덴마크도 있고. 북한 네. 뭐 가까운 데 찾아요. 북한도 하는. 근데 그런 나라들도 남성과 여성의 복무 방식이 다르고 또 여성은 비전투 병과로 간다든지 혹은 뭐 출산이나 육아 등의 맞아요. 문제가 생기면은 그 기간을 줄여준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도를 보완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여성에게도 의무 복무의 어떤 국방의 의무를 같이 우리 짊어지는 것을 좀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전 마인드를 좀 함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이제 20살 때 군대를 가잖아요. 그런 마인드. 예를 들어서 너 혹한기 받고 왔어? 내가 그거 받아봐서 알아. 얼마나 힘들었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러면 싸우다가도 확 풀릴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예비군 갔다 왔는데 오늘 뭐 했어? 오늘 PRI 하고 왔어. 야 나도 거기 까져봐서 알아. 이러면 저는 사실 젠더 갈등 정말 대다수로 해결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일말상꺽 때 남자친구를 차버리는 일이 없고 예를 들어서 혹한기 때 남자친구를 차는 일말상꺽에 예. 차이는 거를 남녀 같이 경험하는 같이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내 남자친구 그러니까 그 제가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 혹한기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자친구랑 가끔 핸드폰 받고 연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혹한기 하고 있는 걸 알아.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그러면 너 혹한기지? 그럼 한 2주 있다 헤어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으로도 이게 이제 좀 재밌게 말씀드렸지만 공감대의 시작이라는 거죠. 공감대의 시작. 좀 뭘 하는지 알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군가 3점 제도도 자연스럽게 아젠다로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여성분들도 부분적으로 국방 의무를 지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군가 3점 줘야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줘야 된다가 아니라 줘야 될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예. 지금 그 위헌 판결 나온 이유가 여성은 병으로 복무를 못하는 제도를 만들어 맞아요. 놓고 그 상태에서 군대를 갔다 오면 가산점을 주니까 이 복무를 못하는 여성들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헌인 거거든요. 무조건 줘야 되니까. 여성의 예. 의무 복무가 만약에 가능해지는 제도가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뭐 다른 해외 나라처럼 된다면 그러면 군가 3점 제도의 위헌인 이유도 소지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따지면 저는 또 찬성이 되는 건데 의무 복무 해야 된다. 찬성이 되는 건데. 좋다니까요. 근데 지금처럼은 못한다. 당연하죠. 지금에서는 저도 못한다. 거기는 공감합니다. 네, 지금처럼은 어렵다. 근데 뭔가 이게 여성 의무 복무 아젠다가 네. 옛날에는 여성도 복무를 해야 된다가 뭔가 보수 느낌이었고 하지 말자가 진보였는데 바뀐 것 같아요 뭔가. 저는 이제 기존에 있던 군을 계속 더 효율화시키자 정의화시키자라는 약간 보수적으로 바뀐 것 같고. 저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 뭔가 말씀을 이게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안보에는 양보가 없다. 이 안보에는 말씀. 네, 그래서 젠더가 없다. 저는 찐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치열하네요. 여성 할당제는 역차별인가? 저밖에 없나요? 네. 네, 이럴 수가. 역차별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말씀하셔야겠네요. 네. 네, 저는 여성 할당제가 역차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역차별이라는 게 어쨌든 부당하게 이제 차별 대우를 받는 쪽의 처지를 바로잡으려다가 이제 되레 상대 쪽을 차별하게 되는 일을 일컫잖아요.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그런 의미인데 사실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할당제들이 있긴 있는데 이 상황들에서 여성이 그러면 반대로 다수가 되는 결과의 역전이 일어났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사전적 의미로 지금 역차별이 심각하다라거나 여성 할당제 자체가 역차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개인 수준에서 이제 역차별 현상이다라고 느끼는 그런 억울함을 느끼는 경우들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부정할 수가 없고 특히 이제 과거의 불평등을 왜 내가 내 세대에서 희생을 해야 되지?라고 박탈감을 느끼는 청년들도 많다라는 점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부터 누적된 구조적인 차별이 사실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평등을 향한 정책적인 동력은 유지를 하되 그 과정에서 억울한 개인이 좀 발생하는 피해를 보는 것들은 막는 좀 정교한 보완책이 사실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게 저의 입장이고요. 이미 사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보완을 시도해 오고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할당제를 이제는 목표제로 바꾼다거나 뭐 정원 외 선발 방식으로 뺀다거나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는 이제 특정한 목표치에 도달을 하면은 그 구조적 차별이 끝났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그 제도를 자동으로 재검토하거나 폐지하는 방식의 일몰제도 적용하는 추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현존하는 할당제들이 다 역차별이니까 다 필요 없다, 폐지하자라는 입장에 좀 반대를 하고 그것의 선제 조건인 역차별의 선제 조건은 사실 차별이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그 차별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제 과거부터 누적된 이런 역차별이 지금의 이제 할당제를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지금은 지금이다. 이제 과거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 때는 여성이라서 차별을 받고 또 학업에 포기하고 경제적 진출이 어려웠는데 지금의 20살 여성과 20살 남성은 과연 어떠한 서로의 차별이 있는가. 그러니까 20살 남성과 20살 여성이 시작부터 차별이 있었으면은 오히려 여성 할당제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오히려 남성이랑 여성이 지금 어떠한 대학을 가든 취업을 하든 어떠한 차별을 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여성한테만 추가적으로 여성 할당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남성은 없는 하나의 더 할당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거는 역차별로 느껴지죠. 그래서 저는 이 여성 할당제라는 것 자체 기본 명제가 남성들한테는 역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과거의 문제라고만 하셨지만 지금도 2025년 기준으로 한국은 이제 전 세계 140여 개 나라 중에서 이 젠더 격차가 101위입니다. 매우 하위권이죠. 네, 그랬을 때 여기서도 특히 경제 참여랑 기회 그리고 정치 권한 부문에서 격차가 굉장히 벌어져 있는데요. 사실 대학 진학률로만 보면 여성들이 많이 따라잡았고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대학 졸업 후에 이 여성들의 삶이 그러면 차별이 없어졌고 이전과 다르게 차별이 전혀 없다. 그래서 완전히 똑같이 아무런 어떤 적극적 시정 조치 없이도 차별과 어떤 피해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렇다면은 지금 이 101이라는 하위권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몇 개 나라 중에서 우리가 101이에요? 140개 중에서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낮죠? 그런 통계 자료 우리나라 100위권 밖으로 나오는 자료들의 신빙성 문제가 항상 지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남녀 간의 어떤 성평등 지수를 하는 이거 되게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 조사나 어디서 했냐에 따라서 뭐 10위권에 있는 것도 있고 20위권에 있는 것도 있고 막 아프리카 나라보다 낮은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서 그 통계 인용은 조금 위험하지 않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하지만 국가에서 이미 내고 있는 성평등부라든지 여러 통계청에서 나오고 있는 자료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라든지 정치 분야에서는 매우 뒤처져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정치권에서는 정치권이랑 그 경제가 지금 80년대 대학 가시던 그분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20대를 봤을 때 왜 아직도 구조적 차별이 남아 있느냐를 50대, 60대, 70대가 계신 그 정치권과 경제 재계 재벌들을 보면서 여성이 없어서라고 얘기하면은 구조적 차별이 없다는 거에 반증 아닌가요, 오히려? 가장 최근 자료에서도요. 20대 여성의 소득이 20대, 30대 여성의 소득이 남성에 비해서 낮습니다. 어느 정도 낮죠? 정확한 통계는 기억나지 않지만 유의미하게 낮습니다. 그 통계가 만약에 20대, 30대 남성과 여성을 비교했을 때 소득 격차 통계만 놓고 봤을 때 그때 140개국에서 몇 위 정도일지를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통계에 있어서 만약에 101이다라고 하면은 그들에게 있는 구조적 차별이 있는 게 뭐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또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게 과거의 얘기라고 하지만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 세대에도 사실 현재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시민이잖아요. 그랬을 때 단지 2030에서의 상황이 나아졌으니까 다 평등하다라고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5060 임원진들 여성들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저도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결국 여성할당제 자체가 이 남성들이 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표적인 직군이 어디죠? 경찰, 군, 경찰, 소방이 있는데 이제 경찰의 채용 사례를 말씀드리면 2026년 상반기 남녀 통합 채용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 모집을 안 하고 그냥 통합 채용을 실시한 거거든요. 이 중에 2,941명 중에 1,112명, 37.8%가 뽑혔어요. 그러면 여성 할당제가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개혁신당 이주영 우리 의원님 계시잖아요. 네. 이주영 의원님이 비례대표 그 여성 할당제 폐지를 주장하셨어요. 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본인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요행과 부당한 배려를 기대하게 만들고 결과에 승복하는 연습의 기회를 잃으며 결국 사회에서 준비되지 못한 자로 남겨지게 된다. 이게 여성 할당제를 폐지하자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충분히 여성들은 능력이 있어요. 지금 여기 통합 채용을 했던 사례를 보더라도 충분히 여성 할당제 아니라도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이걸 왜 본인들이 가두리를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미 정치권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기회를 많이 부여받고 있고 남성들의 전유물이라고 여기던 그런 경찰 채용에서도 이미 37.8%라는 유의미한 기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저는 오히려 여성분들이 분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 할당제 때문에 내가 정당하게 뽑히고 내 능력으로 뽑혔는데 여성 할당, 여성 쿼터로 내가 저 능력을 인정받고 이러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사실 그리고 일단 그런 분야가 뭐 군, 경찰, 소방에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네.
대기업 임원만 해도 이사진만 해도 사실 지금 의무 할당으로 한 명씩 들어가게끔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80%에서 90%가 남성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 저 영상에서는 이준석 대표께서 이제 그게 돈이 더 벌리는 거냐 여자가 들어간다고 해서라고 하셨지만 사실 기업이 어떤 그 한 명으로 인해서 돈을 얼마나 버느냐는 사실 남성 임원진에게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 중요한 건 그 기업에서 어떤 이사진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문화로 경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을 끌어주고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그 안에 네트워크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렇게만 설명할 수는 없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말씀드리고 싶었고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는 저도 여성 할당제를 비롯한 우리 사회에 여러 할당제가 있는데 이 할당제가 가장 완벽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실은 부작용도 있습니다. 누가 할당제로서 이제 선발이 되면 자격을 의심받죠. 되게 쉽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부작용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현존하는 불평등 예를 들어 이 100 믿지 않으셨지만 101이라는 이 하위권인 이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적극적인 시정 조치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 역시 이것이 어떤 그런 시정 조치 중에서 베스트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 라는 입장입니다. 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여성 임원이 이제 뭐 남성이 더 많다 지금 봐도 여성이 적고 남성이 많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우리가 별을 보는 거랑 같다고 생각해요. 저 별은 지금의 빛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우리 눈에 비춰지는 거거든요. 현재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 임원진 같은 경우에는 60, 70대인데 5, 60대인데 이제 그분들은 과거에 여성이 역차별을 받던 그 모집단에서 임원으로 쉽게 올라가신 분들이에요. 그 기간의 역차별, 그러니까 그 기간에 여성차별이 있다라는 것은 100% 공감하는데 지금 만약에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봐요. 지금 이제 어쨌든 여성의 진학률 그리고 사회 진출 이것이 많이 보장되고 저는 차별이 거의 없어졌다 생각하는데 이 기간 그대로 30년이 지나면은 저는 자연스럽게 임원은 반반이라 될 거라 생각해요.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기초의 광역의회, 국회에서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요. 국회의원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면요. 임원진을 아예 그냥 기계적으로 5대5로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중간 기초 단위의 이제 일반 사원을 뽑고 일반 사원을 승진시키고 이런 모집단에서 그 임원으로 올릴 사람들에 대한 모수를 계속해서 넓혀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과거의 여성이 경제적으로 참여하지 못해서 임원으로 없는 상태를 보고 현재 여성들이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약간 시간의 왜곡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20, 30대 그 임금이 남성이 좀 더 높고 여성이 낮다라는 통계를 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조금 차이가 있어요. 남성분들이 20대, 30대 때 좀 육체적으로 좀 뭐 노가다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진학하는 데 있어 남성들이 이공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바이오 이쪽으로 좀 더 이제 월급을 초반에 많이 받을 수 있는 직군으로 많이 취업을 하고요. 여성분들은 그 외에 다른 또 문학적인 곳이나 아니면은 다른 뭐 교육직 이런 쪽으로 그 안정적 추구를 하는 직군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직업을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9급 공무원에 들어갔는데 남자가 더 많이 받고 여성이 덜 받는다? 이거는 차별이죠. 근데 그건 현실에 없습니다. 그냥 남성이 가질 수 있는 그 직군과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직군의 차이가 있고 그거에 대한 임금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배를 건조하는데 그 위험한 데에서 사다리 매달고 올라가가지고 남성이 망치질하는데 월 1,000만 원 받아요. 그럼 그 평균이랑 여성분들이 그 직업을 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제 하시는 교육직이나 이런 것이 위험 대비 이제 안전하지만 수익은 낮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과연 남녀 차이인가? 이거는 남녀 차이가 아닌 거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뭐 시간의 문제다 앞쪽에서 이제 30년 뒤에 반반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전 좀 더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일몰 시켜야죠, 할당제. 더 이상 할당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때까지 가는 길이 어쨌든 뭐 30년이라고 하셨으니까 30년이 단기자. 필요한 건데 지금 그럼 왜 폐지해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고요. 그때까지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유는 아까 일반 사원이나 뭐 중간 중간 이제 관리자 이렇게 쭉쭉 성장시켜야 된다, 성장하게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성장하려면 여성 임원진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지금 겨우 한 명 껴 있는데 그것보단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거고 그런 점에서 지금 여성 할당제를 폐지할 근거가 되진 못한다. 다만 그때 가서 어느 뭐 꼭 반반이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수준의 인원이 된다면 저는 당연히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폐지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일의 위험도나 강도나 뭐 여러 종류의 직종에 따라서 임금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부정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동일 노동에 대해서도 동일 임금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비정규직에 더 많은 여성들이 실제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지금 차별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에 대한 합의부터 사실은 해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까부터 오랫동안 대기하셨어요. 네. 아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이 여성 할당제를 할 때 분명히 차별받는 직군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직군이 뭐 있다고 느낄 수 있죠. 그럼 전 반대로 여쭤볼게요. 남성 할당제는 왜 없나요? 저희가 보면 간호사나 유치원 교사 이런 거 보면 사실 제가 아까 경찰을 예를 들었지만 경찰도 사실 37.8%란 유의미한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통합으로 이제 채용을 하고 나서.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왜 남성 할당제는 없어요? 간호사, 뭐 유치원 교사, 뭐 만약에 선택이라고 할 수도 한다면 있는데 지금 네. 교사의 경우에는 네. 이제 남녀고용 평등법에 근거해가지고요. 네. 실제로 정원 외로 남성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 정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할당제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이 쿼터가 필요해.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해야 돼. 네네. 네, 그리고 간호사도 그렇게 돼 있나요? 간호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왜 전 이렇게 뭐 어떻게 근데 제가 들리실지 알기로 간호사는 모르겠는데 이제 네. 남성분들이 네. 남성 간호사에 대한 수요가 되게 높대요. 지금 실제로 병원에서 많이 알아요. 예, 필요한데 알고 있어요. 근데 예. 이제 지원자가 그에 못 미치는 수준이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도전하시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원자가 왜 지원을 안 할까라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원을 했을 때 그분이 되게 좁다라고 느껴지면 지레 포기할 수 있거든요. 남성 할당제가 있으면 나 도전해볼 만 하겠다. 그리고 간호사 같은 경우는 해외로 취업도 되게 잘 되거든요. 그 제2의 직업으로도 굉장히 그러니까 제3의 나라로도 되게 많이 나가요. 왜냐하면 간호사가 굉장히 인기 있는 직종이니까. 맞습니다.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간호사라는 직종에 한해서는 이 남성들이 이 직업을 얻기 위해서 취업에 도전을 했을 때 거기에서의 불이익이 있다기보다는 남성 간호사가 도전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제 진입한 이후에 그 안에서 굉장히 여성들이 또 많은 여성 중심의 조직이잖아요. 여성이 다수인. 그랬을 때 그 안에서 내가 잘 적응하고 그리고 남성 간호사에 대한 어떤 사회의 차별적인 인식에 대해서 내가 그걸 극복하고 마주하고 이 직업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사실 더 커요. 남성 그러니까. 간호사들의 인터뷰를 그러니까 보면. 그런 근데 그거는 각오를- 취업할 때의 불이익에 대한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거죠. 그런 각오를 왜 남자가 해야 되냐 이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 선택도 일단 할당을 시켜놓고 우리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 할당제가 딱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선택하는 부분이지 지레 여기 남자들은 이런 인식과 어떻게 보면 그냥 좀 편하게 말해서 여초 사회에 대한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어떻게 보면 좀 성별적으로 좀 차별받고 약하다고 하는 직종에 할당제를 골고루 넣어주면 사실 남성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할당제 찬성하시나요? 만약에 간호사 쪽에서 할당제 한다, 남성에 대해 쿼터를 주겠다. 저는 했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간호사도 국시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성 할당제도 같이 찬성해 찬성을 주시죠. 하셔야죠. 그러니까 균형으로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할 거면 균형으로 가자는 같게 거죠. 하면 된다. 밸런스를 유지하자. 그러면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여성 할당제가 없어지겠죠. 밸런스가 맞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남성 할당제를 넣으면은 이제 여성 할당제는 그것은 사라진다. 여전히 어떤 직종과 직군에 대한 차이와 그리고 이게 취업할 때의 불이익인지 혹은 그 이후에 여러 사회적 차별과 시선에 대한 것인지는 좀 구분되지 않는. 근데 그 차이를 말씀이신 누가 것 같아요. 결정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어떻게 알아?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금 말씀하신 그 극명하게 차이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채용되는 비율이 극명하게 다른 직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극명하게 다른 직군에는 예를 들어 남자가 적다. 그럼 남자 할당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네. 남성들이 필요해서 부족한 직군에서는 할당제가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하면 무조건 되니까. 근데 여성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같이 지원했을 때 여성들을 안 뽑아줘서 할당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당제의 네. 취지는 그러니까 간호사라든지 뭐 그런 거에 있어서는 할당이라는 게 안 하는 거죠. 왜냐면 활동 없이도 남성 간호사를 이미 선호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근데 이제- 교사 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데 그렇지. 근데 점수로 둘이서 뽑으면 여자만 뽑혀. 그러니까 오히려 남자들은 더 낮은 점수를 받아도 뽑아줄게. 그래서 살짝 이게 교사 쪽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할당제랑 비슷한 역할을 해서 더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반대를 이기고 들어가는 거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할당제라는 게 기업이든 뭐든 필요에 의해서 내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 직군에 더 필요한데 사람들이 지원을 잘 안 해.
혹은 점수로만 뽑았을 때 안 뽑혀. 그러니까 내가 할당제를 해줘야겠어. 예를 들면 남자 교사 맞습니다. 같은 경우죠. 라면은 저는 찬성을 해요. 근데 뽑는 이유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구조적으로 여성들에게 차별을 가해왔던 것 같아. 이거 생각해보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식이야. 갚아야겠어. 그래서 할당제를 한다? 이거를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112인 현재 그 무슨 성평등 지수 과거를 보고 만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가기 때문에 역차별이 되는 거다. 맞아요. 지금을 보고 가면은 한 말씀 드리자면은 생각합니다. 할당제 자체를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할당제는 분명하게 핸디캡이 있는 분들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 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뭐 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할당하는 건 너무 웰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도 있고 사회적으로 핸디캡이 있으니까. 근데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기회는 굉장히 평등하게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비례제도 그 정치 안에서도 이주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를 나는 폐지했으면 좋겠다. 나는 기회를 평등하게 받고 있는데 내 능력을 의심받는 게 난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성 할당제라기보다는 약자 할당제가 더 낫지 않겠냐 예, 이렇게 보거든요. 결론적으로 여성을 우리가 사회적 약자로서 인식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해서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약자에 대해서는 필요하지만 부분적으로 약자라고도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범죄에 노출되고 야간 범죄에 노출되고 이런 거는 저는 분명히 약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벨이라든지 이런 사회 안전망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 너무나도 찬성해요. 왜냐하면 저도 누나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런 분을 보호해주고 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도 찬성인데 그 외로 이제 능력으로 인정받는 시대에서 어떤 취업시장 예. 공무원을 취업시키는 그런 그렇죠.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예. 약자가 아닌 것 같다라는 예. 말씀이죠. 저는 경찰이 되게 이번 채용에서 전향적으로 잘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간단한 문제로 또 예시를 들면은 네. 뭐 A사가 있어요. 그러면 A사가 예를 들어서 난 남성이 뭐 스펙이 너무 뛰어나요. 와 정말 좋아요. 근데 한쪽 그 1대1 경쟁에서 여성이 좀 부족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선출로는 남성이 뽑혀야 되는데 이런 할당이 들어가면서 여성이 뽑히게 되면은 그 순간 그게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공정하고 그 기회가 똑같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 더 우수한 인재가 그 기업은 원해야 되는데. 그럼 저는 궁금한 게 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교사 선발할 때 그 같은 시험 점수를 가져도 남자인 학생이 더 낮은 커트라인으로 합격을 하게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구조상에서 그것도 차별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그것은 이제 남성이 필요한 직군에서 그 학교가 남성 선생님이 있어야지 되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 네. 기업에서 남성이 스펙이 엄청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오너가 생각할 때 우리 조직에 여성이 더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할당제를 우리가 정부가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 문화상 하면 우리의 생산성이 더 오를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여성 할당을 만약에 기업 오너가 결정해서 이사진이 결정해서 한 다음에 그걸 만약에 펼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또 찬성하시는 네, 거죠? 저는 그러니까 할당으로 여성이 뽑히는 게 아니라 그 회사 내에 여성이 꼭 필요하다라면 그것 또한 이 심사 안에 들어가는 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다니든 뭐 아르바이트생을 뽑든 남자가 필요할 때도 있고 여자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직업을 뽑을 때는 여성과 남성이 어쨌든 반영되는 구조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할당이 아니라 이 회사의 오너가 이번엔 여성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여성이 조금 스펙이 부족하더라도 꼭 필요한 조건을 여성이라는 것이 그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차별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국가를 운영하는 우리 정치계와 사회계가 우리가 우리 사회를 보았을 때 여성을 조금 더 진출시켜서 우리 사회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합의해서 대통령령이든 아니면 뭐 국회가 합의해서 여성 할당제를 넣었다면 예를 들면 지금 비례 1번 홀수에 무조건 여성을 넣는 게 그런 거죠 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럼 찬성을 하시는 걸까요? 정치 쪽에서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사진과 오너가 찬성해서 한다고 하면 찬성을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네. 국가에서 국가에서. 우리 국민들과 혹은 뭐 정치인들과 대통령과 이런 사회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성을 더 넣으면은 우리가 효율성이 더 오를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할당을 해볼까? 필요한데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면 정치권에 1번 비례가 있잖아요. 여성 비례 1번. 지금 그걸 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럼 네. 그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찬성 반대가 아니라 이제는 자연스럽게 쇠퇴된다. 과거에 이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계셨을 때는 이제 여성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문턱을 여성이 낮춰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제가 연수구의회 이제 저는 인천시 의회고 연수구의회가 있는데 기초의원 구의원이 총 저희가 민주당이 7명인데 6명이 구의원이 여자예요. 어떠한 여성 할당 없이 남성이랑 경선에서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여성 가산점 없이.
그러니까 여성 가산점 없어도 이겼다는 분들이 6명인데 네, 지금 있지 않나요 가산점? 있긴 있는데 그게 없어도 그래서 그러니까 6명이지 않을까요? 점수가 없어도 이긴 사람들. 그러니까 오히려 여성 할당자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본인이 능력으로 경선 그 가산점 없이도 이긴 상황에서도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이 편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말씀 주신 그 최상규 의원이 말씀 주신 것이 여거예요. 그 6명이 여성분들이 전부 다 여성 할당제 점수 없이 그 어차피 경선을 이겼는데. 거쳐서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진짜 원표로. 음. 근데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여성이니까 됐겠네라는 또 오히려 그 편견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여성 할당제가 과거에 이제 우리 여성들을 보호하고 사회적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줬다면은 지금 서서히 좀 사라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꾸 과거 얘기라고 하시지만 사실 국회의원 지금 어쨌든 인구 5대5 성비인데 국회의원 중에서 여성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례 찔끔 사실 이 할당제 적용되고 있는 것인데 이걸로 이렇게까지 얘기 나올 것인가 20%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게 좀 답답하고요. 전 지역구까지 확대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당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신 거에서 많이 동의했던 건 저는 할당제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분야에서 특정 직업 특정 성별이라든지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래서 차별이 과거에 있으니까 필요 없다 혹은 뭐 감정적으로 뭐 보상해줘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좀 생산적인 논의는 방해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금 이제 국회의원 비례 조금 가지고 그렇게 너무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 이주영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비례대표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여성 할당제 자체가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 특히 또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기회를 좀 막아버린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비례대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충분히 후보의 경쟁력을 보고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공범을 다 오거든요. 비례도 1번부터 몇 번까지 쭉. 근데 항상 1번에 여자가 있어요. 그죠? 여성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2번, 1번부터는 좀 남성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권 자체가 저는 좀 그러니까 비례 같은 경우도 사실 경선처럼 뽑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비율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득표율에 따라서. 그럼 이제 예를 들어 10명이 이제 비례가 할당이 됐다. 그럼 여기서 경선 돌리는 거죠. 왜냐면은 그것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서 유권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1번 딱 여성 할당제 딱 스타트. 그렇게 시작하면은 유권자의 선택에는 9명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치면 지금 한국 제도에서 비례대표제 자체가 유권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식은 아니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례대표를 당해서 이렇게 공천을 하니까요. 근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저도 할당제가 완벽하지 않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보완되고 논의될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결과가 어쨌든 초기에 추구하고자 했던 차별의 완화나 해소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면 그 방식이나 조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20%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국회의원인 게 이게 그거밖에 안 돼요? 지금 20%예요? 네. 그럼 그게 어느 정도가 충분하다고 저는 할당제에 반대하는 이유가 그걸 누가 정할 건데? 라는 것 때문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이며 네. 그 20%가 적다 많다를 누가 판단하냐 이거. 예를 들어 봤을 때는 많거든요. 예를 들어 기업이면은 우리 오너나 이사진들이 결정하는 거야. 우리 몇 명 더 뽑고 싶어. 우리 기업의 그걸 위해서. 근데 문제는 할당제가 문제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국가기관이란 말이에요. 그 공무원이라든가 그러면 그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이고 그 자연 상태에서 그게 7대 3이 맞을지 6대 4가 맞을지 이 조직에 5대 5가 맞을지 그걸 누가 판단하는데라는 걸 저는 고민이고 그 고민을 당시에 그 많은 어떤 성차별을 견뎌 오셨던 그 세대 혹은 성차별을 많이 해오셨던 그 세대 분들이 과거를 보고 결정한단 말이죠. 그 숫자를. 그래서 저는 구조적으로 이 할당제에 반대를 하는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저는 사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정치나 국회 영역에 있어서는 어쨌든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인구 구성을 제일 먼저 반영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뭐 5.5 대 4.5면은 그 숫자를 무조건 맞출 때까지 막 해야 된다. 그 숫자를 달성하면 막 그 다음날 없어지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한다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인구 비례에 맞는 그러니까 비례성이 담보되는 국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차원에서 거기를 어쨌든 목표는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정책적인 방향을 설계할 때 그랬을 때 이것을 목표로 더 많은 성평등을 위해서 나아가보자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는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여러분 지금 날씨에 꼭 필요한 제품이 있습니다. 똑똑한 자외선 차단제 디어 루시 선크림입니다. 가볍고 발림성이 진짜 좋아서 피부에 쫀쫀하게 밀착이 되고요. 또 워터프루프 코팅막으로 땀 걱정이 없습니다. 15,000원 상당의 제품 2개를 원 플러스 원으로 19,900원에 무료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배송비 중요하거든요. 무료 배송. 네, 유튜브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 통해서 손쉽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구매하셔서 한번 써보시죠. 제가 이거를 써봤는데 진짜 발림성이 진짜 좋고요. 그 선크림 특유에 있는 어떤 그런 찝찝함, 뭔가 막이 있는 그런 느낌이 정말 여기 보시면 바르면은 그냥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모르는 약간 정도. 수분 크림의 네. 텍스처. 맞아요. 수분 크림의 선크림 같지 텍스처인데, 않고 진짜 네. 우리 바르는 그냥 로션 같은 그런 텍스처고. 대신 네, 촉촉하더라고요. 50 SPF. 네. 되게 센 거거든요. 그리고 네. 되게 좋은 게 냄새가 그 선크림 특유의 그 향기 있거든요. 네, 그러네. 그게 적습니다. 선거 때 이걸 바를 걸 그랬어. 아, 여기 다 탔잖아요. 알았으면 그러니까요. 이거 샀을 텐데. 손이 네. 이 오해하는데 떼낀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때 이거 맞아요. 맞아요. 이 손목에 디어 루시를 발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피켓 뜨는 대로 이렇게 탔어요. 맞습니다. 아유, 디어 루시. 그리고 사은품이 있는데 사은품. 와. 네, 이번에 원뿔원 이벤트를 하면서 19,900원에 우와. 2개 무료 배송인데 거기다가 저희 자외선 차단할 때 쓰는 거 있죠. 러닝할 때 다 네, 좋겠다, 러닝할 때 러닝. 여기 귀 뚫려 있는 거 딱 그렇죠. 있거든요. 아. 여기로 귀 이렇게 넣고 딱 들어가는 이 막. 원래 이렇게 딱 쓰는 건데 그것도 사은품으로 지금 나간다는 점 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할 나위 완판이다, 없네. 완판. 네. 더할 나위 없어요. 모델이 너무 잘생긴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데이트 결혼 비용은 남성이 더 부담해야 된다. 의외의 결과인데요. 그러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더 부담을 못할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적인 어떤 그런 합의로 봤을 때 데이트 비용이나 뭐 결혼 비용이나 남성들이 더 부담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면 펜코에게 욕을 먹을 건데 저는 반반이 아니라 남자가 더 내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배를 탔는데 배가 침몰한다. 그러면 내가 좀 먼저 죽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군대도 내가 그냥 남자들이 가는 게 맞고 데이트 비용도 좀 더 내고 대신 뭐 가끔 설거지는 좀 덜 하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남성들의 임금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저는 남성들이 더 내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못 낼 수도 있다. 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좀 내는 편인데 이게 저는 사실 그걸 내므로써 뭐 아깝다거나 계산을 뭐 해서 뭐 이만큼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만큼 내가 너한테 뭐 더 받아야지 이런 생각 하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여자친구랑 또 결혼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성이 부담할 수도 있고 남성이 부담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저는 일단 제가 많이 부담을 하는 상태예요. 왜냐면은 경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조금 더 낮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앞으로 여자친구가 저보다 훨씬 많이 번다. 그럼 여자친구 좀 더 내라. 동의합니다. 저는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데 네. 네, 여자친구께서 네, 잘 부탁하고 지금 이제 하는 거 열심히 좀 더 분발해서 내가 이제 정장이 몇 개 없어. 정장 몇 개 더 사줘. 네,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거지. 네, 뭐 누가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의 문제는 좀 아니지 않나 싶거든요. 네. 제가 어려워지면 분명히 전 여자친구가 더 내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좀 어렵기 때문에 제 여자친구는 좀 이해를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럴 수 있지. 네, 혼자 찬성했으니까. 아, 네. 남성 여러분 부담을 내려놓으세요. 아, 뭐 사실 제 생각에는 사실 앞에 여파가 아직도 저 좀 남아 있는데 여성 할당제를 주시고 데이트 비용을 조금 같이 나눠서 내시고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우스갯소리로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할당제 받고 데이트. 왜냐면 그것이야말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개별적 관계 속에서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각 커플 안에서 뭐 얘기하셨던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뭐 누가 또 아플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율하고 합의하면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저는 좀 여전히 남성들에게 이렇게 다 오를 누르신 것처럼 이렇게 뭐 신혼집이라든지 혹은 데이트 비용에 있어서 더 큰 부담이 기대되는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평균적으로도 남성들이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과거부터 이제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것처럼 평균적인 소득이 좀 더 높고 남성들이 그리고 또 이제 남성이 연상인 경우가 또 좀 더 많았었기 때문에 과거까지는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적당히 나눠서 내는 문화들도 좀 생기고 있지 않나 그런 분위기들이 생기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는 남성이 무조건 남성이니까 더 내야 된다라고 하는 성역할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실 연인이든 친구든 간에 뭐 이번에 내가 냈으면 다음에 너가 내고 뭐 혹은 상대가 근데 자꾸 안 내. 그럼 사실 좀 서운하고 뭐 좀 그렇죠? 그만 봐야 되나? 그랬을 때 그것도 좀 충분히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이 연인 관계에서도 건강한 관계가 아닌가.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 커플 많고 헤어지는 커플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저한테 쓱 와가지고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왜 안 내?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 사실은 건강하게 얘기될 수 있고 그게 안 맞으면 사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정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서로 이제 조금 뻔히 아는 상황 속에서 자꾸 좀 방어 기제를 취한다. 그건 좀 쉽지 않지 않나. 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소개팅을 받는다거나 데이트를 할 때 이게 만약에 역으로 성립을 한다면은 이제 무조건 뭐 반반 내거나 여성이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처음 만날 때. 그럼 조금 되게 그림이 이상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남성이 뭐 만약에 만나자마자 소개팅을 했는데 남성이 더치페이 하시죠라고 하면은 조금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거는?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남자가 남자니까 더 많이 내야 돼라고 하는 규범 그 자체는 반대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처음부터 어떤 손해를 막 계산해가지고 이 관계를 어떻게 잘 만들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익 계산을 해가지고 칼 같은 더치페이를 제시하고 이 나의 어떤 관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면 넌 탈락이야라고 제시하는 그 태도는 저는 좀 반감이 있는 것 같아요.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친구가 우리 최고위원님 아시는 친구분 고등학교 때나 뭐 대학교 친구분이 여쭤봐요. 나 이번에 여자분인데 소개팅을 나가는데 우리 더치페이를 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방금 얘기한 대로 그 사람 좀 관계 맺는 방식에 서투네? 그리고 그럼 먼저 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제 말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합의하에 반반씩 냈어. 뭐 밥은 누가 사고 차는 누가 사고 뭐 3찬 누가 하고 이렇게 했어라고 하면은 그냥 그래? 이런 건데 그 상대가 더치페이를 하자고 해가지고 진짜 반반씩 냈어라고 하면 그 사람 되게 그게 칼 같은 어떤 자기 원칙이 있는 사람이라면 좀 재고해봐. 그러니까 잠깐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더치페이를 하자고 하는 게 칼 같은 원칙이 있다라는 생각은 어디서 나오냐? 왜냐하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저 여성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이 소개팅을 하시다가 진짜 남성분이 마음에 드시죠? 그러면은 화장실 가시는 척하면서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밥값을. 그러면 거의 100% 됩니다. 근데 이미 그런 사람 많지 않나요? 아니 방금 칼 같은 뭔가 그러니까 원칙을 저는 제가 여성이 다 냈다고 하면은 오히려 너 진짜 마음에 들었구나 라고 할 텐데 상대가 갑자기 이제 처음 만났는데 더치페이를 하자고 해서 더치페이를 했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좀 관계 맺는 방식에 있어서 고민이 돼. 오히려 그 이런 남자가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더치페이를 하자고 했을 때 반응은 어떤지. 그게 싫은 거예요 저는. 아니 더치페이 하자 그러면 칼 같은 원칙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떤 우리 관계 시작에 장벽처럼 세우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거죠. 더치페이를 하자고 했는데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 그럼 이 논리면 이런 생각도 가지면 안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더치페이 하자 했을 때 이 사람 칼 같은 원칙이 있는데 이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거지.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면 만나지 않는 게 맞겠죠, 그 둘은. 그러니까 더치페이를 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치페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뭔가 떠보기 위해서 혹은 이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꼭 이 어떤 손해를 계산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현재 자금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럼 죄송한데 더치페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상황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자금 소개팅에 상황 나가서 이제 제가 자금 상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자금 상황이 좋지 않다고 어떻게 말해요? 솔직히 그건 못 하니까 더치페이 하자. 근데 나는 이 사람이 마음에 들 수 있잖아요, 여자분이. 그러면은 더치페이 하자. 근데 방금 여자분이 더치페이를 하자가 아니라 여자분이 먼저 계산을 하면은 남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방금 하라고 추천을 하셨잖아요. 네. 반대의 상황에서 소개팅을 했는데 남자가 계산을 하면은 이게 마음에 들었구나라고 여성분이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한 효능감을 많이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또 호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대부분 남자가 하죠. 네, 그렇죠. 맨 처음 만났을 때 남자가 별로 마음에 네. 저는 그랬어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상황에서 반반을 하자라고 말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조금 그런데? 라는 그 반응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소개팅을 하면 남자가 내야 돼. 그렇죠. 그게 맞잖아요. 그것도 맞고 그다음에 그 얘기를 꺼낸 거 부담을 느끼는 것 자체가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오해를 하잖아요. 나 이 사람 진짜 마음에 드는데 내가 더치페이 하자 그러면 내가 이 사람 까는 것처럼 보일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이미 고착화돼 있는 거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많이 기울어져 있지. 기울어진 소개팅. 진짜. 기울어진 왜 소개팅이다. X하세요? 아까 그럴 거 눌러야 되잖아. 저는 설득당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소개팅을 더 부담해야 억울함이- 한다가 네. 좀 잘못된 게 좀 네. 있네요. 더 부담하면은 좋겠죠. 반반하는 근데 문화로 가야 된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맨 처음에 이제 남자들이 이제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세요가 조금 제 마음을 울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조금 압박으로 느껴진 거예요. 왜냐면 사회적 관념상 맞아요. 이것 또한 맞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별이랑 같은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그 역차별이 있을 때 남성들이 먼저 먹여 살려야 되고 처자식 살려야 되고 우리 와이프 살려야 되고 하니까 남성들이 항상 더 돈을 쓰고 그랬는데 지금 사회에서 남녀가 또 비슷하게 돈을 버는 상황에서 그 가치관이 그 관념이 그대로 우리 남성들한테 와서 부담감만 있고 지갑은 얇은데 부담감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관념도 지금 제가 오늘 조금 여기서 좀 깨우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남성들도 이걸 부담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네요. 괜히 영화 보고 싶은데 나 오늘 바쁘다. 카드에 돈이 없는 거야.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있을걸요. 특히 왜냐면 제가 대학생 친구들 진짜 많이 만나거든요. 제 지역구에 이제 건대 세종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학생 뭐 학생이나 이런 친구들 되게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면 요즘 학생들 진짜 뭐 돈 많이 쓴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월세도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비싸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고. 그러니까 아까 그런 의식이 좀 있는 거죠. 내가 돈 없으면 안 만나는 게 맞지. 그러면 누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설득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박스가 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깨지고 있는데 저 깨진다는 거를 제가 부정하진 않아요. 네. 네, 부정하진 않는데 저는 이제 왜 더 낼 수 있다고 보냐면 내가 이 사람이 좋으면 그냥 괜찮아요. 근데 네. 저는 저 마음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단지 그게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남성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내야 된다라고 왔던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 저는 여자든 남자든지 간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돈과 시간을 쓰는 게 아깝지가 않아. 그러면 사실 더 쓰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을 마음에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그래서 마음이 돈을 더 쓰죠. 나오려면 더치페이를 쉽게 말할 수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이 방금 말씀하신 그게 이렇게 활성화되려면 우리 더치페이 하는 게 쉽게 말이 나오게 뭔가 문화가 형성돼요. 그런 문화를 형성하시려면은 눌렀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원하시면은 눌러서 설득 당하신 거예요. 이건. 근데 왼박스가 저는 깨지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진짜 괴리인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비슷하면서도 좀 결론이 그러니까, 다른 게, 그러니까 남성이 더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남성이 더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치페이를 더 우리가 열심히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간에 더 마음을 쓰고 싶은 사람이 돈도 좀 더 쓸 수 있고 각자의 경제적 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돈을 쓰는 시점이나 이 주체가 계속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규범화를 해야 되고 맨박스를 깨고 나와서 우리가 같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듯이요.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광진을 구의원 최상규였고요. 저 친구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나 나락 안 갈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저는 제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건설적인 대화가 오고 가면 충분히 좋은 양질의 토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 오늘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이런 문화가 이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 나락 가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더 꺼내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처럼. 너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향적인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전 개인적으로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 김우성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또 여기 출연진 분들과의 이제 대화하면서 저 스스로도 이 부분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저 스스로도 이 부분은 정말 잘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갇혀있는 생각이 아니라 열려있는 생각이 서로 다른 생각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아젠다를 만들면 되는데 이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혹시나 상처받으시거나 좀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제가 본의 아니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 청년들이 서로 이제 극과 극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서로 설득하는 그런 건강한 토론의 장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노사영이었고요. 좀 이렇게 또래의 청년 정치인 분들이랑 굉장히 딥한 주제들에 대해서 깊게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에 너무 감사하고 즐거웠던 것 같고요.
앞으로 조금 더 점점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또 다음 주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개혁신당 2호 엽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각각 다른 또 중도, 좌파, 우파 다 모였지만 결론적으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여러분들 저희를 조금 더 오래 보고 싶다면 또 다시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그 말에 반박합니다를 보셨습니다.